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아들 손을 맞잡은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의 품에 안긴 딸은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일하러 갔다가 끔찍한 일주일을 보낸 우리 국민 316명이 귀환했습니다. 마중 나간 강훈식 비서실장은 빨리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자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괜히 옮겼다. 김건희 씨의 오빠가 특검 압수수색 때 했다는 말입니다. 집에 걸어놓은 그림을 특검 수사 전에 장모 집으로 옮기는 바람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그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가장 목말랐던 곳 강릉에도 비가 옵니다.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그보다 더 내려주길 강릉 시민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돌아왔다, 자유다. 오늘 인천공항 입국장에 울려 퍼진 한마디입니다. 오후 3시 23분 우리 국민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은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첫 소식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5시간가량 비행을 마친 우리 노동자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공항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하자 화답합니다. 대부분 구금 당시 옷차림 그대로입니다. 피곤한 기색은 역력했지만 고국땅을 밟았다는 안도감에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공항을 나서자 비로소 긴장이 풀렸는지 무사귀환의 기쁨을 만끽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기내식으로 먹은 비빔밥 한 그릇도 위로가 됐습니다. 비빔밥을 기내식으로 처음 먹었는데 울컥했는데 푹 참았습니다. 좋진 않았어요. 전세기에 탄 임산부 1명을 비롯해 나머지 구금 한국인들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들은 곧장 회사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 3시간 전부터 마음 졸이며 공항에 도착해 있던 가족들은 감격과 눈물의 상봉을 이어갔습니다. 8일 만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살피며 70대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공항에서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기다린 정부 관계자들도 박수로 이들을 맞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구금 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함께 건강검진, 한 달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귀국하신 그 분들이 안정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귀국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마련한 차량을 타고 기다리던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 국민들은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죄수복으로 갈아입어야 했고 수갑도 차야 했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수갑에 화상을 입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풀려난 국민과 그 가족들을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일하러 떠났던 이들은 미국에서 죄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포송될 때는 뭐 발에서부터 허리까지 수갑 다 차고 다 그래서 죄인처럼 끌려가요. 근데 나중에는 죄수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처음 차보는 수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갑 같은 경우는 햇빛에 달궈져서 되게 뜨거운 상황에서 차고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그때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꽤 많고요. 물도 음식도 부실하고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 체인에다가 수갑 이렇게 차고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물도 주고 음식도 줬는데 먹을 수 없는 환경이 왜 주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나 몸과 마음의 상처보다 가족들과 연락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아무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제일 답답했죠. 귀국이 하루 미뤄졌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다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협상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하루 연기됐을 때는 많이 아쉬웠죠. 저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건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생각, 어머니가 제 생각 많이 났죠. 네.
사랑해 여보라고 쓰인 머리띠를 쓰고 나온 아내는 남편이 멀리 보이자 환한 달처럼 웃었습니다. 구금된 아버지를 기다렸던 아들은 벌써 주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아빠랑 밤새기요. 아빠랑 어떻게 같이 놀는 사이야? 게임하면서. 아빠 사랑해. 한국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던 가족들의 기다림도 겨우 끝이 났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입국한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 중입니다. 조 기자, 국민들을 태운 전세기에 이어서 미국과 막판까지 협의를 했던 조현 장관도 조금 전에 도착했죠.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시간 전쯤인 5시 40분쯤 이곳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고초를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귀국을 하게 됐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출국해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인들의 비자 문제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전문 인력들의 새로운 비자 종류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한미 외교당국과 또 국가안보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신속 협의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워킹그룹은 최소 국장급 이상의 당국자들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또 대미 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새롭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 귀국한 직원들 말고도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비자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출장 때 주로 발급받는 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서 미국이 일관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B1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체계를 개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저희가 최대한 미국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리고 오늘 공항에는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은 전세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합성한 풍자 사진을 들었고 트럼프는 사과하라고 외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입국한 316명 모두 특별히 건강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도록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수갑을 차고 끌려간 우리 국민의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긴박했던 조지아의 일주일을 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작은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끌려 나온 직원들은 그 길로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다음 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단속에서 475명을 체포했고 그중 다수가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손에 수갑과 쇠사슬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이민당국이 직접 공개까지 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속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해 보였습니다.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그 주말 우리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현지 총영사관이 나서 구금된 직원들과 면담을 시작했고 대통령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석방교섭이 마무리됐다는 발표가 전격 나왔습니다.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예상 귀국 시점은 현지 시간 10일. 그 무렵 트럼프의 말도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but I'm going to look at it because I understand exactly what they're saying. 인력 교류 필요성까지 거론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현지 시간 10일 전세기는 조지아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미국 측 사정으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우리 외교 당국의 발표가 나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준비해서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워싱턴 외교는 긴박하게 이어졌고 이후 귀국이 미뤄진 배경에 트럼프의 돌발 제안이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숙련된 한국인들은 미국에 남는 게 어떻겠느냐며 트럼프가 중단시켰던 겁니다. 막판 한미 조율 끝에 귀국 절차는 다시 물꼬를 텄고 우리 국민 300여 명은 가까스로 현지 시간 11일 석방되며 오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귀국한 오늘 미국은 관세 카드를 꺼내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서명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처럼 합의하든지 고율 관세를 내든지 택일하라고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대통령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강한 톤으로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The Koreans either accept that deal or pay the tariffs. Black and white. Pay the tariffs or accept the deal. 협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25% 고율 관세를 내라는 겁니다. 러트닉 장관은 사실상 일본이 합의한 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식으로도 압박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 saw the Japanese now, so there's no flexibility, right? The Japanese signed the contract. 앞서 일본은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내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5, 그 이후부턴 미국이 수익 90%를 가져가는 방식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결정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식 투자 방식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간 경제 규모 격차를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관세 협상 환경이 한층 더 험난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자택에 있는 뉴욕에서 추가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우리 증시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400선 턱 밑까지 오르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500포인트도 무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3,395.54.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400선까지 단 4.46포인트만 남겨둔 겁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가장 높은 수치로 장을 마감하며 사흘 연속 새 기록을 썼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6천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서며 2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4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개선 노력들이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세계 첫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소식에 7%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크게 올랐고 금융, 배터리 등 주요 종목도 상승세였습니다. 증권가는 코스피가 연내 3,500선을 무난히 돌파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 드라이브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연준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 수준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AI, 테크 쪽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업황 측면에서 호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3,500까지 추가 도약 능이 좀 가능하다. 다만 이른바 5,000피 시대를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일관된 정부 정책 기조는 물론 특정 종목에 기댄 상장사들 체질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인데 전 국민 90%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가구원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이번엔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해 최종 90%를 선정하는데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4인 가구일 경우 51만 원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네, 강릉에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많게는 80mm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강릉의 조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지금 보니까 강릉에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뒤로 보이는 게 바로 그 장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제 뒤로 이 빨갛고 네모난 장비는 주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 주 펌프로 연결된 굵은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길이 25m, 폭 20m, 2.5m 깊이의 우물로 이어집니다. 이 우물 안에는 수중 펌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퍼 올리면 주 펌프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지름 30cm짜리 소방 호스를 타고 약 1km 떨어진 정수장으로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장비의 이름이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소방 호스 한 개만 연결해서 분당 10톤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로 치면 14,400톤입니다. 소방 호스를 최대 3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또 호스 하나당 보내는 물의 양을 분당 15톤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6만 톤 넘게 물을 보낼 수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장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은 하천에 물이 없어서 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에 있는 도암댐에서도 하루 10,000톤씩 수용하기로 해서 강릉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관로 설치 공사와 이 수질 검사를 거쳐서 오는 20일쯤부터 도암댐이 비상 방류에 들어가면 강릉시에 하루 10,000톤씩 물이 공급됩니다. 여기에 이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까지 더하면 하루 2만 톤이 넘는 원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제 강릉 지역의 하루 물 소비량은 7만 5천 톤, 공급량은 3만 6천 톤 정도였는데요. 새로 확보하게 되는 물의 양을 더하면 공급량이 거의 6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빗방울이 조금 보이고 있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번 주말에 비로 가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운 단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후 5시쯤에 이 빗줄기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내놓은 강릉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모레 새벽까지 30에서 80mm입니다. 조금 전 오후 5시에 나온 예보에서 이 예상 강수량이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물이 끊겨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 이 정말 조금이라도 비가 더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좀 제발 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진짜 남대천 물이 잘잘잘 흘러가고 이랬으면 좋겠어. 네,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6%입니다. 이 한국농어촌공사 한 관계자는 80mm 비가 내리면 저수율이 오를 거라면서도 상승폭은 한 자릿수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네, 강릉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한 KT가 오늘부터 유심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KT는 추가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경기 광명시의 한 KT 대리점입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과 통신 흔적이 있는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유심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소액 결제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해킹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좀 들긴 해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해킹에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도 불안합니다.
집에서 많이 그런다 했더니 소액 결제도 안 되는 건 실제 50만 원가량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한 가입자는 KT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피해 사실 신고했을 때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 그렇게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괘씸하고. 현재까지 KT가 공식 인정한 유출 정보는 IMSI, 가입자 식별번호입니다. 하지만 ARS 등 본인 인증을 거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를 해커가 이 범인이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시방패로 조치했지만 그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공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차단했으며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려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낸 겁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9월 12일 법원의 날 전국 법원장 42명이 대법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대법관 증언, 법관 평가제 개편 등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과거 주요 사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의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여당 주도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우려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사법개혁안,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하루 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더욱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사법부에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사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다면 입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며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하라는 압박에 나선 겁니다. 내란 재판부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 거기에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며 국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대법관 증언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반발하며 오늘 법원장들이 모여 회의까지 연 상황. 공세 수위를 높여 논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양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 대표가 원팀을 말하며 봉합을 시도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화답하지 않았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러나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당과 원내 지도부가 소통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다른 주장을 했던 두 사람. 정 대표가 우리는 동지, 원팀이라며 손을 내미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김 원내대표는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정치검찰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가장 먼저 자리를 뜨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또 그런 지도부 간의 이견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또 불거졌습니다. 법사위와도 소통했다는 김 원내대표 주장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동의할 리가 있겠냐며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합의 파기를 이유로 투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었듯이 엎어버리는 이런 당대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융감독이 설치 등 정부 조직 개편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수개월 전에도 이 여중생에게 접근한 적이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매일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8분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르는 남성이 딸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귀가 중이던 여중생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드라이브를 하자며 얼굴을 만졌고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 끌어당겼는데 여중생이 강하게 거부하자 곧장 도주했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3시간 만에 1km쯤 떨어진 주거지에서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가서 접근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약취 유인 쪽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남성이 피해 여중생에게 접근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중생이 수개월 전에도 인근 공원에서 남성이 말을 걸어왔던 사실을 기억해 경찰에 알린 겁니다. 남성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봤고 유인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이 주변에서도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랬죠. 손주 키우는 그 입장에서 놀랬어요. 엄마가 데리러 가야 할 그런 형편이 돼버렸네요.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범행 전 남성의 행적을 파악해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도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고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은 이 경사의 죽음이 단순한 미담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에 이 경사 혼자 출동을 했는데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인천 영흥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파출소엔 이재석 경사를 포함해 2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현장엔 이 경사 혼자 출동했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자 구조자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주곤 홀로 빠져나오다 밀물에 휩쓸렸습니다. 해경 훈령에 따르면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2명 이상 타야 합니다. 현장엔 무조건 2명 이상이 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족은 그 어두운 갯벌에 왜 혼자 들어가야 했는지 물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재석이가.
2인 1조, 3인 1조, 적어도 2명만 갔어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 사건이 그저 미담으로 기억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흐지부지 잊혀지면 우리 재석이 너무 불쌍해서 재석이 부모님, 저한테는 이모부지만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는 제가 못 볼 것 같아서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빈소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애도를 전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칠흑 같은 어둠 속 우리 찬을 깃발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인 이상 출동을 하는 게 원칙이 맞다면서 점차적으로 이재석 경장 혼자 출동하게 된 이유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를 정부가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죽음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은 여전합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오랫동안 일한 조리실무사 이영미 씨는 4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좀 막 믿기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진일 수도 있으니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조직 검사해보자 해서.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픈데도 씩씩하게 웃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 두 남매의 엄마. 3년간 병마와 싸웠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은 아이들의 한 끼 식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 공무 중 하나라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들도 순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금까지 학교 급식 노동자의 순직은 인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폐암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학교 급식 노동자가 지난 5년 동안 200명이 넘고 14명이나 숨진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 인정이 절실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일을 하다가 그 폐암에 걸렸고 했던 그 힘든 감정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인정이 돼야 다른 조리실무사분들도 일하시는 환경도 더 발전이 될 거고. 고인의 일주기를 며칠 앞둔 지난달 말, 올해 목소리를 낸 끝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질 때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집니다. 그럼에도 죽음의 급식실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환기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은 전국에 1,700곳이 넘는데 실제로 개선된 곳은 4,000곳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닌 책무란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측에 그림을 건넨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림은 김 씨 오빠의 집에 걸려 있었는데 특검 수사를 앞두고 갑자기 장모 집으로 옮겼다가 들통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압수수색 당시 집에 걸어놓은 걸 괜히 옮겼다는 식으로 푸념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수사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유원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발견하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그림을 산 사람이 김 전 검사로 확인됐지만 자신은 김진우 씨 부탁을 받고 대리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인사나 총선 공천을 대가로 1억 4천만 원대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림 구매 시점은 2023년 1월로 김 전 검사가 대검찰청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시기입니다. 김진우 씨가 그림을 숨기려 했던 정황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유원 화백의 그림은 김 씨가 집에 걸어놓고 있다가 장모 집으로 옮긴 탓에 들통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림이 옮겨진 건 지난 7월 16일로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이틀 뒤였습니다. 그전까지 집에 걸어놨던 그림을 김 씨 측이 갑자기 옮기는 것을 CCTV로 확인한 특검이 그림 출처를 추적하게 된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괜히 집에 걸려있는 그림을 들고 왔다는 취지로 푸념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특검 수사 중에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곧바로 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이 부회장이 구속심사를 포기했다면서요? 네, 제가 있는 이곳 법원에서 구속심사가 오후 3시 30분에 열렸지만 이 부회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심사 전에 이 부회장이 심사를 포기하겠다면서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앞서서 검거된 직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는데 이 상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예.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 등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잠적 도운 조력자 있었습니까? 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앞서서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7월 17일 구속심사 전에 이미 한 차례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조력을 받고 또 휴대전화 5대를 이용하는 등 그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속만큼은 피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으면 구속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오늘 구속심사는 이 부회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은 당연히 이런 도주 전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2023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369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면서 홍보를 하면서 주가를 띄웠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김건희 씨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중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도주를 한 전력이 있는 만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무렵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렵에 주가가 5배가량 뜁니다. 특검은 이기훈 부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연루가 됐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 구속심사 일정이 잡혔습니까? 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통지문이 오늘 법원에 접수가 됐고요. 곧바로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또 하나 내란 특검에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신문을 신청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23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엔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특검이 구인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였던 히림 측이 각종 청탁을 하자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라면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히림을 비롯해 두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받은 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 두 곳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낸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였던 히림입니다. 히림 대표의 부인인 A씨는 건진에게 세무조사와 서울시 고발 사건 무마,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등 각종 청탁을 했습니다. 건진은 이런 A씨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는 취지로 대가를 요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빌라 임차비를 대납받고 A씨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또 건진이 2022년 7월 A씨에게 윤핵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과 전역 자리를 주선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콘텐츠 기업인 콜렉컴퍼니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경위도 담겼습니다. 여기엔 건진 법사의 딸이 등장합니다. 2022년 7월 콜렉컴퍼니 행사가 추진되던 중 건진의 딸이 아버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 등 유력자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후 콜렉컴퍼니 대표에게 부탁을 받은 건진은 여사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 문체부 등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행사에는 문체부 고위공직자와 부산시 부시장이 참여하고 국회의원이 촉사를 보내도록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성재 의왕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등 불법적인 알선 행위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진은 그 대가로 딸에게 월 400만 원, 자신의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 월 800만 원씩을 요구했답니다. 특검은 변호사를 통해 허위 용역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콜렉컴퍼니 측으로부터 모두 1억 6,700만 원을 받았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진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그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를 걸어 발표 내용을 바꾸라고 압박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식별된이라는 표현을 빼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식별된 인물 중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애순이라는 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관식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전화한 건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가 최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 있던 당일 오전 10시쯤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전화해 발표 내용을 수정하자고 했다면서 수색 활동을 부여받은 4명이라는 표현과 4명 앞에 붙어있는 문제가 식별된이란 표현을 빼자고 말합니다. 4명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 앞에 붙어있던 문제가 식별된이란 표현을 빼자고 했다는 겁니다. 수사단장이 장관님 지시라면 대변인실에 얘기해서 빼라. 나는 못 빼겠다고 맞서자. 박 전 보좌관은 발표에선 빼고 백브리핑으로 설명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수사단장이 재차 그건 군사보좌관실 조사 결과가 아니냐고 맞서자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면서 통화가 끝납니다. 결국 이날 오후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담아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압박 의혹엔 말을 아꼈습니다. 최상병 사건 혐의자 줄이라고 압박하신 건 맞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발표 당일 통화에 앞서 8월 16일, 8월 20일 등에도 압박성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참고인 신분이던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국방부 조사본부는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혐의가 빠진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격려금을 주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김필중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2023년 8월 9일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회수해온 군 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사전 재검토를 지시한 뒤 격려금을 주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원은 JTBC에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격려금 증서가 든 봉투를 줬지만 지금 격려금을 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절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수사회의록이 불거지기 전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는 걸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격려금까지 줬던 겁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회의록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 의원은 이 전 장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원하지도 않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시작도 안 했는데 경력금까지 준 이유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경력금은 우선 증서를 준 뒤 별도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돼 당시 봉투에 현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天安문 막루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선 뒤 북중 관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는 완공해놓고 10년 가까이 방치됐지만 바쁘게 정비 작업을 하는 등 달라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접경지 중국 단둥에서 이도성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압록강 강변을 따라 붉은 지붕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가 한창이고 안전모를 쓴 사람 수백 명이 현장을 오갑니다. JTBC 카메라에 잡힌 북한 신의주 위화도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유난히 수해가 컸던 지역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신도시를 지었습니다. 去年用了半年就把楼子给盖得这么快，原来那个房子特别旧，特别破，现在全都是新的。 이곳과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에선 아침부터 화물차가 줄지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당시 이용했던 다리로 중국과 북한에 있는 핵심 관문입니다. 이날은 대형 버스들이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후 화물만 오갔는데 곧 인적 교류가 다시 있을 것 같은 풍경입니다. 바로 앞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 대합실이 새로 생긴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완공은 했지만 열리지 않았던 신압록강 대교에서도 다른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개통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장기간 방치됐지만 북중 관계가 좋아질 때마다 공사 재개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개통 임박 징후일 수도 있는데 고공에서 공사 중인 인부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중국 열병식 이후 착수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한 도매 상가에 갔더니 북한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걸음이 늘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以前就是周末的时候他们休息，现在他们也不是光是周末休息，来都好几十人。 양국 관계는 막루 외교로 더 가까워진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압 박절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북한을 좀 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다음 달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서울 명동 일대에서 관광객을 위협하는 혐중 시위에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저희 JTBC도 혐중 시위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시위가 아니라 깽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흘 만에 적극적인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명동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김영민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중국 대사관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서울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태극기와 반중구호 지폐를 든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벌써부터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인데 올해 초부터 이곳에 집결해서 중국 대사관 주변과 명동 곳곳을 돌며 혐중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명동 골목길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이 시위로 관광객이 위협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 명동 상인들도 불편을 호소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혐중 시위에 그동안 시달려온 명동 상인들은 어제 집회 제한을 요청했고 경찰이 오늘 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중앙우체국 앞에서 모여서 명동역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혐중 구호를 외쳤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명동 골목길 안쪽으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걸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인 시위대는 서울시청과 태평로, 을지로 등 명동과 한참 떨어진 외곽길로만 행진을 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현중 시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던 겁니까? 네, 현중 시위대는 내란 사태 이후 반년 넘게 이 명동 골목골못을 때로지어 행진하면서 무차별적인 중국 혐오 구호를 외치고 관광객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항의하는 상인들이나 관광객들과 물리적 충돌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시위 행태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피해는 고스란히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나와서 명동 상인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이분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회를 많이 나온 날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그 시간대가 사람이 엄청 붐비는 7시 반에서 한 9시 사이에 그 순간 장사가 스톱이 됩니다. 집회가 진행하면 매출이 한 20% 정도 그냥 줄어들어요. 손님이 안 들어오고. 그 집회하니까 식사할 생각도 없고 그냥 길 막고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집회 제한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내린 제한 통고 조치에 대해 기한을 따로 정해두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지역을 제한하는 것만 아니라 고성을 지르며 모욕과 협박 그리고 욕설을 하는 행위들도 모두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까지 오늘 설치해서 집회 제한 조치를 어기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 명동에서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침대와 책상을 놓고 나면 꽉 차버리는 두평 남짓의 고시원.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공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에겐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고시원을 찍은 영상이 외국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왜 그런지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여성 한 명이 들어서자 공간은 더 없습니다. 넓이는 2평 남짓. 정리하고 청소하는 데는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소셜미디어에서 3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한국 고시원 영상입니다. 왜 좁고 열악한 이 공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주인공들에게 직접 카메라를 줘봤습니다. 벽엔 BTS 사진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창문은 없고 조그마한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프랑스인 유학생 이네스가 사는 고시원 방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빨래하러 옥상부터 올라갑니다. For the mornings, I love this because I can sunbathe. 주거 공간에서 햇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아침은 공용 주방에 제공되는 무료 밥으로 만들고 But now it's gonna smell like tuna in my room.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뒤 방을 나섭니다.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공부하고 잠만 자는 임시 숙소였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주거 빈민층들이 싼 값에 구하는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보증금 없고 어려운 계약 안 해도 되는 이 공간을 돈이 모자란 외국인들이 눈여겨봤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리디아. 역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내 방이 있습니다. Is really narrow, like really narrow. So maybe only good for skinny people. 수납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식탁은 책상이었다가 화장대가 됩니다. 국제인권법 기준으로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비주택 거주자, 즉 노숙자에 해당합니다. 14제곱미터, 최소 주거 면적 기준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에게도 이 공간의 첫인상은 비정했습니다.
Mom was visiting from Germany to help me move, and she really cried. You have to live here without a window. For a second, I didn't say anything. I just looked, could barely touch the ceiling with my arm. 하지만 한국 고시원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음식이 나오고 My Goshiwon offers like free ramen, free rice, free cereal, which is really nice as a European because like that's what we eat for breakfast. 주인과 총무는 특유의 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I had a cockroach. She opened the door. She took her shoe. She slapped it on the cockroach. And she took it out with gloves and she said, "No problem. Call me every time there's an issue." So that was very sweet. 이 생소하고도 특이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악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How can you even live in 10 square meters? Because I don't think it even was 10 square meters. It was more like 6 square meters. It was just a 6-second video of me in the Goshiwon like just turning, and the next morning it had like 500,000 views, and I was like, huh? 어쩌면 우리의 민낯인 이 공간을 이 외국인들은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I think there's a lot of content creators in Korea who do an amazing job at showing Korean culture. I think my goal was just to show a different reality. 그러면서도 희망을 말했습니다. So I think it's important to show that even if you don't come from a very privileged background, you can still do it. It demands a lot of work, a lot of sacrifices.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12.3 계엄 당일 김건희 씨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김 씨는 그날 병원에 간 걸 확인했다면서 계엄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죠. 계엄하는 날 병원을 가겠습니까? 예. 저는 병원이 가짜뉴스인 줄 알고 제가 가족들 다 확인해 봤는데 예. 병원이 간 게 맞고 그리고 몰랐으니까 계엄하는 줄 알았으면 병원 갔겠습니까? 저는 이제 예, 김건희 씨는 당시 대통령 부인이긴 했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탄핵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미리 알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었죠. 당일 저녁에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계엄 1시간 전에 나왔다면서 인지 주장을 했었는데 병원장을 그동안은 관저로 불렀지만 그날만 굳이 김 씨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관저를 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한 민주당에서는 계엄이 성공할 것을 상정하고 계엄이 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 김 씨가 병원에 갔다 온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근혜 세월호 7시간과 비슷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라고 반박을 했었죠. 예. 자, 이 주장이 맞다면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국정에 관여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작 계엄 선포는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 참고로 이 서 변호사는 자타공인, 국민의힘의 공인인증 패널입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가 김 씨가 판단력이 뛰어나서 미리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할 리 없었다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가 권력 서열 1인데 예. 알았다면 이게 말렸겠죠. 이런 예. 결과를 계엄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판단력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항상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말렸을 겁니다. 알았으면. 예. 몰랐던 거예요. 참고로 저희가 당시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김 씨가 계엄이나 해, 게임이나 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 알아듣고 계엄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패러디가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의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씨가 그날 성형병원에 안 갔으면 또 계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뭐 논리도 성립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랬으면 결과적으로 다행이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에 지금 아직 당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친한계 패널이죠.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반국가 세력 척결이니 뭐니 하는 계엄 발표문은 다 입에 발린 소리. 결국 윤석열은 김건희가 말렸으면 계엄을 안 하거나 못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라면서 예. 나라를 뒤집는 계엄조차 부인 말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격부는 힘들지 않다. 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좀 똘똘 뭉쳐서 서로 상호 간의 내부 비판이 없었는데 여당이 된 뒤에는 내부 갈등이 자주 노출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그 특검법 합의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의 정치 권력화 문제를 놓고도 곽상원 의원과 최민희 의원 간의 공개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슈가 되는 듯한데 어떤 지점에서의 충돌인가요? 일단 그 곽상원 의원은 범여권 진영의 거대한 스피커죠. 김어준 유튜브를 거론하면서 여기에 머리 조아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의원이 자, 그런 주장은 당원이나 지지자를 모욕하는 것이다. 공개 반박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예. 유튜브 권력에 정치 권력이 휘둘린다. 이건 욕이에요. 그냥 욕. 비난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런 발상 자체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을 인정 안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다시 곽상원 의원이 자, 유튜브를 비판을 했는데 왜 국회의원이 발끈느냐 재차 반박을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유튜브가 정치 권력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왜 국회의원분이 반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면 그 의견에 격분하는 것이 아닐까.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 인천공항 풍경입니다. 팬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녔는데요. 앙리, 드로그바, 루니, 제라드.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축구 레전드들이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축구 레전드 매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들고 나와서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루 전부터 기다리던 팬도 있었습니다. 어제 정오 좀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한 19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다. 그놈을 잡기 전에는.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잘 알려진 그놈 목소리 속 문구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의 심경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유괴 사건이 실제로 많은 건가? 아니면 뉴스가 많아서 많아 보이는 건가? 답은 이렇습니다. 2023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는 204건, 2009년 74건에서 14년 사이 3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범행의 절반은 길거리에서 벌어졌고 범행 시간은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 즉 하교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과거엔 돈, 최근엔 성범죄로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위치 추적기와 호신용품, 아이들은 낯선 물건들로 책가방을 채우며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뒤늦게 경비를 강화하겠다는 경찰, 오인 신고로 오인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